지구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을 정프로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정프로님이 저를 보면 저는 2년을 움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저는 제 시계를 보면 1년밖에 시간이 안 흐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계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예, 저도 알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동물과 인간의 시간이 과연 다르게 흐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루살이는 정말 아주 짧은 시간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살이가 느끼는 하루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수십 년과 같이 그렇게 하루살이가 느낄까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질문 같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하루살이 혹은 우리와 다른 동물이 내면에서 시간의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느끼는지는 그 동물이 아닌 우리 인간이 외부에서 관찰만으로 알아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포유류들이 우리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각 종의 생명이 일생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그걸 조사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사람이나 코끼리나 아니면은 생쥐나 모든 포유류가 일생 동안 뛰는 심장의 박동수가 크기가 달라져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우리보다 작은 동물들은 심장 박동이 더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심장의 박동 숫자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동물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심장 박동이 빠른 동물일수록 수명이 짧은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작은 동물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도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아주 큰 폭포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동영상을 보면 흥미롭게도 폭포물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게 맞아요. 우리가 큰 것들의 세상에서 움직임을 보는 것과 작은 것들의 세상에서 본 움직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세상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우리는 더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혹시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Z 같은 인간보다 아주 큰 하지만 인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버트 태권브이가 우리보다 아주 크겠죠. 주먹을 들고 주먹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우리가 보는 거대 로봇의 움직임은 아주 천천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주먹을 뻗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지켜보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작은 동물인 파리가 움직이는 움직임은 우리가 보기에는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파리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보는 로버트 태권브이의 손의 움직임을 천천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파리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손의 움직임을 아주 천천히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크기가 달라지면 이 동물이 바라보는 세상의 움직임의 속도는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 아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이전에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뉴턴 물리학의 시공간 개념과 같아요. 뉴턴의 물리학에선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과 공간의 변화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뉴턴 물리학의 가정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보일까를 질문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처럼 등속으로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것인데요.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장합니다. 이젠
이게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가 아니라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속도가 변하는 관찰자에게 시공간이 어떻게 보일까를 질문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인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관찰자가 자신의 속도와 상관없이 관찰자가 보는 빛의 속도는 똑같다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가정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어떤 물리 법칙이라도 모두 다 동일한 형태로 성립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잣대가 없어서 어떤 판단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사람마다 멋대로 판단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밝혀졌다라는 주장을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누가 봐도 빛의 속도가 같고 물리법칙이 같다는 것에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결과로 유도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에도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건 상대성 이론의 결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같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같다는 것에서 출발하면 다르다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따라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용어를 더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다음에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민콥스키라는 과학자인데요. 민콥스키가 제안한 상대성 이론의 이름은 불변공준입니다. 변하지 않는 공준이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불변공준이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빛의 속도가 같다. 물리법칙도 같다라는 게 불변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이걸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가정으로 이용한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정, 빛의 속도 같다, 물리법칙이 같다는 것이 불변공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여서 저도 상대성 이론보다는 불변공준 이론이라는 제목이 더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다들 긴장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릴 게 이어서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처음 듣고 이해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혹시라도 이해하셨다면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공준, 첫 번째 가정 기억하시죠?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의 속도랑 무관하게 항상 빛의 속도는 똑같이 관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정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릴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접한 것은 제 인생책이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만 제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의 교차점을 향해서 저에게서부터 먼 쪽에서 저를 향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전거 탄 사람의 얼굴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는 빛의 속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가정은 뭐냐면 마치 빛의 속도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한 것처럼 달려가면서 공을 던지면 밖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이 더 빠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보시면 창 던지기 선수는 제자리에서 던지지 않고 달려가면서 창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기엔 창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빛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정지해 있고요. 제 앞에 있는 사거리를 향해서 멀리서 자전거 탄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 탄 사람의 얼굴 정보를 실어 나르는 빛의 속도는 당연히 그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 빛의 속도에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속도를 더해야 합니다.
마치 창 던지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던지면 창이 더 빠르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반면에 제 앞에 멀리 사거리가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은 저에게 다가와요. 한편 사거리의 교차점을 향해서 수직 방향으로 오고 있는 마차가 있습니다. 이 마차는 저로부터는 이쪽 방향의 속도는 없죠.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마차의 모습을 실어서 저에게 전달하는 빛의 속도는 마차의 속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결론이 뭐가 되냐면 저를 향해 다가오는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을 실어서 저에게 전달하는 빛이 마차가 교차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차의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는 빛의 속도보다 자전거 탄 사람 모습이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를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을 저는 사거리의 교차점에 도착한 마차보다 더 빨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혹시 이해하셨는지 손을 들어달라고 하고 싶긴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사거리에서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을 저는 그 사거리에 도착한 마차보다 빨리 본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마차가 아슬아슬하게 만난 거예요. 마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 어이쿠 하면서 자전거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정지에 있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사거리에 마차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혼자 어이쿠 하면서 자전거의 핸들을 꺾는 걸 저는 먼저 봅니다. 곧 이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차가 사거리의 교차점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물리학에선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결과가 발생해야지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인과율이에요. 근데 방금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이 사고 실험에 따르면 그 결과가 인과율에 위배되게 됩니다. 마차가 없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어이쿠 하고 핸들을 꺾는 게 먼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마차가 도달해요. 이건 원인과 결과가 뒤집혀 있죠.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요? 자전거 탄 사람의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과율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가정이 잘못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뭐였냐면 빛의 속도에 자전거 탄 사람의 속도를 더한 속도가 저에게 전달된 빛의 속도다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론이 그럼 뭐가 돼야 되나요?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과 자전거 탄 사람이 사거리에 도착한 마차의 속도가 마차에서 출발한 빛의 속도가 같아서 저에게 두 정보가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자전거 탄 사람의 속도에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요? 등속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빛의 속도가 누가 봐도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첫 번째 공준 혹은 첫 번째 가설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아야 해요. 누가 보는지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인과율에 위배되는 관찰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는 걸 가정한 거예요. 이 가정을 하면 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정 기억하세요.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건 같다는 거예요. 이 같다는 것으로부터 다르다는 것이 유도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같다는 건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같다예요. 이것으로부터 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지를 제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실험으로 할 거예요. 또 이제 긴장하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긴장하세요. 기차가 있어요. 제가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탄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나란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차 안에 있는 제가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아래에서 기차의 천장 쪽으로 빛을 쏩니다. 그럼 제가 보면 빛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타고 있는 기차칸 안에서 빛이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아닌 제 앞에 땅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또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한 이 실험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제가 탄 기차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럼 바닥에서 빛이 지금 출발합니다.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기차칸의 천장에 도착할 때는 정지한 사람이 보면 기차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보면 빛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처음은 바닥에서 출발했고 기차칸이 이동한 다음에 천장에 도착하니까 정지한 사람이 보면 빛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즉 제가 본 빛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관찰자가 본 빛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즉
빛이 진행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기차 안에서 보면 빛이 이동한 거리가 그냥 요거예요. 기차 밖에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기차 안에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땅에 서 있는 사람은 빛이 옆으로 운동한 걸 봅니다. 대각선을 따라서. 즉 거리가 달라져서 제가 본 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관찰자가 본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짧고 정지에 있는 사람이 본 빛이 이동한 거리가 제가 본 거리보다 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할 겁니다. 그 가정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빛은 움직인 거리가 짧아요. 한편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본 빛은 움직인 거리가 길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가 같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얻어줘야 될까요? 우리 일상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똑같이 시속 100km로 운전을 해요. 근데 제가 시속 100km로 100km의 거리를 가면 시간이 1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200km의 거리를 가면 시간이 2시간이 걸리죠. 속도가 같다면 거리가 늘어나면 그 빛이 이동한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지한 관찰자가 본 빛이 이동한 거리가 기니까 정지한 사람이 보면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기차 안에서 빛이 이동한 시간을 더 길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앞에 있으면 질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혹은 이해를 못하셨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요. 오늘은 별 수 없는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니까 결론이 뭔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정지한 관찰자가 옆으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이동하는 빛을 보면 밖에서 이동한 기차 안에 빛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걸 보게 돼요. 저한테 빛이 1초 만에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정지한 사람이 보면 빛이 이동한 시간을 2초로, 대개 1초라면 정지한 사람은 2초로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뭘까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 라는 명확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한 그 논리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인과율의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가정,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라고 가정하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른다라는 것이 결론으로서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면 그 사람이 본 거리는 또 줄어들어야 돼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위엔 한 관찰자가 정지해서 움직이는 저를 봐요. 우주선을 탄 저를. 지구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을 정프로님이라고 할게요. 정프로님이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아주 빠르게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구에서 정지한 정프로님이 보면 제 시계가 느리게 가잖아요. 정프로님이 저를 보면 저는 2년을 움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저는 제 시계를 보면 1년밖에 시간이 안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시계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주선이 이동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정프로는 제 우주선이 2년 동안 움직인 걸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주선에 탄 제가 보면 1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도착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제가 보면 더 짧아져야 돼요. 결론이 뭐가 되냐면 정프로님이 본 제 시계는 느리게 가고요. 제가 본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줄어듭니다. 바로 거리 수축과 시간 지연 효과가 함께 얽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질문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인데 근데 왜 빛의 속도는 절대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이 질문이 오해라는 걸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아니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같다는 거에서 출발해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본 가정이에요.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시간과 거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성립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어서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왜 이 가정이 필요했는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을 사거리에서 만난 자전거와 마차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빛의 속도가 누가 보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같아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면 원인과 결과가 시간 순서로 원인이 먼저 그 다음이 결과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위배되는, 즉 인과율에 위배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과율이 맞다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같아야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그냥 시계만 느리게 가는 거지 다른 것들도 다 느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답은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도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근본 가정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지 상관없이 모든 물리 법칙이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가정이었어요. 왜 그 가정이 중요하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물리 법칙이 정지한 사람이 보는 물리 법칙과 달라진다면 우리는 누가 움직이고 있고 누가 정지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바로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정지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정지해 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시계만 느리게 가지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은 똑같다라는 것이 왜 성립하지 않은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시계만 느려지고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이 똑같다면 둘의 시간 차이가 생기죠. 그 시간 차이를 측정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상대성 원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누가 움직이고 누가 정지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근본 가정이었기 때문에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느려집니다. 나이도 천천히 먹고요. 암의 진행도 느려지고요. 그 사람의 심장 박동도 느려져서 움직이는 사람에 관련된 모든 시간은 동시에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느려집니다. 여러분 힘든 고비를 넘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가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가장 중요한 근본 가정이 있어요. 그 근본 가정을 물리학자들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얘기가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몸을 아래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낍니다. 제가 이 테이블 위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면 눈금이 어떤 특정 제 몸무게 값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만약 지구가 제 몸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저울의 눈금이 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우주에 지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 방에 줄을 매단 다음에 이 방 전체를 아주 빠르게 위로 들어 올리고 있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올라가 있는 몸무게의 저울은 눈금을 제 몸무게를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운동 방정식 F는 ma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운동 방정식을 중력장이 일정한 경우에 식으로 적으면 F는 ma를 좌변에 적고요. 오른쪽에는 힘이 중력이 되니까 mg가 돼요. ma equal 등호 mg라고 보통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을 양변에서 우리가 지웁니다. 그 결론은 a는 g가 되죠. 즉 중력장 안에서 물체가 느끼는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갈릴레오가 찾아낸 결과를 수식으로도 쉽게 우리가 보통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F는 ma라고 적을 때 ma의 m은 관성의 크기를 재는 관성 질량입니다. 한편 mg라고 적었을 때 m은 관성이 아니에요.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여서 그때의 m은 중력 질량입니다. ma는 mg라고 적어놓고 m을 지우잖아요. 이게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식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m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정, 관성력과 중력은 같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은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두 수식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M을 사실 우리가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정한 중력장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수식으로 줬고 양변에 있는 M을 지울 때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선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즉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중력장 안에서 빛이 휜다.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빛은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중력장 안에서 빛이 휜까요? 자,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가 등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제가 그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중력장 안에서 그냥 아래로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저는 그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놓고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울하고 제가 같이 중력장 안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발은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누르지 않죠. 그래서 몸무게가 가리키는 그 저울이 가리키는 제 몸무게는 0이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저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무중력 상태인 저는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쪽 벽에서 출발한 레이저 불빛이 다른 쪽 벽에 도달할 때 빛이 그냥 직진하는 걸로 봐요. 중력이 없는 곳에서 그냥 빛은 직진할 때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진하는 빛을 봅니다. 다음에 또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번에도 정프로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프로님은 지금 제가 본 이 실험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었어요. 이 사각형 모양의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에 이쪽에서 빛이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본 빛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음 출발할 때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었어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다음 엘리베이터 아래에 있잖아요. 도착한 곳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정프로님이 똑같은 실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레이저 불빛이 직진한 게 아니라 휜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력장 안에서 빛이 휜다. 자, 두 번째, 중력이 강한 곳에선 시간이 느리게 간다. 따라서 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고 점점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체가 움직이면 그 물체의 시간은 더 느리게 가요. 그런데 더 빨리 움직이면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겠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속도가 느릴 때, 그때 시간이 흐름이 느려지는 정도하고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빨라져서 아래에 있을 때 시간이 느려진 정도를 비교하면 시간이 빠르면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곳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나요? 아래쪽일 때가 시간이 더 느리게 되죠. 아래쪽이 중력이 강하죠. 결론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고요. 중력이 강한 곳에선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수식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으로는 그래도 수식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신 분이라면 동영상 보시고 또 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